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와 신바베프주의의 차이점, 어떤 점을 극복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공산당의 개념.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급진적 부르주아와 생클레트의 결합이라고 했죠. 이게 로베스피에르. 그 다음에 바베프는 평등주의자, 평등주의자와 무산대중의 결합이라고 했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와 혁명적 노동자 계급과의 결합. 그죠? 이렇게 되죠. 레닌은 똑같이 그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자와 노동운동의 결합.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의 개념이 프랑스 대혁명의 초창기로부터 나온다. 이게 조직 원리다. 이런 조직 원리를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의 원리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과 국제노동자협회에도 이것들이 명문화되어 있다. 또 이거를 레닌은 사회민주당의 조직 원리다.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고 해가지고 노동계급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닌 거죠. 거기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와 결합을 한다. 공산주의자와 결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노동계급의 그 자기해방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명적 계급은 혁명적 사상과 결합을 해죠. 노동계급이 혁명적 사상과 결합할 때만 혁명적 계급이겠다. 혁명적 사상이 없는 노동계급은 자기를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역시 자크 룩스,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평등주의자입니다. 바베프 나로티를 공산주의 원리로 파악했다는 거죠. 독일 이데올로기에 이르러서 신바베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공산주의 세상을 제기했다. 자크 룩스는 이제 재산 몰수, 생필품을 배급제로 하자 이런 것들을 그 분노자들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분노자의 선언 이런 거를 발표를 했다는 거죠. 사유재산의 폐지를 제안했다. 파리 민중의 폭동을 주장했다는 거죠. 신성가족에서 그 자코뱅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판도의 자코뱅에 대해서 혁명적 부르주아는 노예제를 기반으로 해 성립한 고대 민주주의 공화국을 봉건 노예가 해방된 근대의 제2공화국과 혼동했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화주의의 기원이 어디래요? 그리스죠, 그리스. 고대 민주주의 공화국 그리스. 근데 그리스는 어떤 거예요? 시민계급은 민주주의를 냈지만 90%는 그 노예가 있었죠. 노예. 그래서 겉으로는 소수의 민주주의였지만 사회 자체는 노예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민주주의, 그 위선의 민주주의를 이미 노예가 봉건 노예가 해방된 근대 대의공화국과 혼동했다. 그래서 이 혁명적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부르주아 공화국을 단지 개선하는 한도 내에서 민중의 이해를 그러니까 급진적 부르주아지는 부르주아의 계급적 한계 이걸 벗어납니다. 즉 자본주의 자체를 타도하는 데 나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바베프와 바이틀링에 있어서는 무산대중을 얘기했지만 노동자를 확립하지 못했고 바이틀링은 노동자를 얘기했는데 노동자의 대중적 혁명 정당을 하지 못했죠. 음모주의에 매몰됐다.
직업혁명가 바베프, 블랑키 다 같은데요. 직업혁명가를 중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 대중을 노동자 대중을 사전에 조직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혁명적 대중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에 조직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직업적인 혁명가가 혁명을 하면 그 현장에서, 그렇죠?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선동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동원된다. 수동적 대상에 불과하다. 그렇죠? 선동 대상으로 생각했다.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당으로 만들 생각을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가 이 대중이 혁명의 봉기에 결합하는 것은 상당히 우연이에요. 정세와 조건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프롤레타리아가 아직 미성숙되고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 결사를 금지했던 시대적 배경이다. 바이틀링이 이제 그 도탈 이론을 주장하는데요. 도탈은 이제 사회적 도덕론이라는 뜻이에요. 사회적 도덕. 그 사회적 비적이 돼서 봉기를 주도해야 된다. 부르주아의 사유재산을 장악하여 공산주의를 시작. 여기서 사회적 비적, 이게 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자와 노동자의 결합. 그래서 아주 구체화시키지 못했지만 추상적으로 당의 형태를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당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봉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이틀링은 샤퍼와 대립했다는 거죠. 그래서 샤퍼와 마르크스가 이런 바이틀링의 봉기주의를 극복하고 대중적인 혁명 조직으로 만들었다. 그거를 공산주의자 동맹을 한 거죠. 자, 프롤레타 혁명과 프롤레타 독재. 자, 바베프와 블랑키. 바베프주의죠. 신박주의. 바이틀링은 여기에 기독교 공산주의를 얹혔어요. 결합했어요. 천년왕국설.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지배계급, 그죠? 지배계급을 타도해야 된다. 농민 반란. 독일의 농민 반란. 그래서 바이틀링은 소수의 비밀 결사와 대중이 결합된 사유재산을 폐지해서 재산 공동체, 즉 공산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베프와 마르크스 사이에 있었다. 재산 공동체라고 해서 공산주의 세상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는 거죠. 다만 그 재산 공동체를 주장했지만 국가, 자본주의 국가, 기존의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기존의 국가는 파괴하고 재산 공동체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정부적 성향이 좀 있었다. 이 재산 공동체에서는 농민이나 직이나 예술가, 철학가도 삶을 살아. 이거 막스가 똑같이 얘기한 거죠. 그죠? 자본주의사에서 인간은 하나의 측면만 강요되죠. 분업에 의해서. 근데 인간은 다양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에 낚시하고 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책을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그 바이틀링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산공동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측면이 발현이 된다. 인간이 해방된다. 그 마르크스는 이제 이런 무정부주의자들과 계속 투쟁해서 공산주의자 동맹, 국제노동자 앞에 파리 코민 당시에도 음모적 봉기에 계속 반대했다는 거죠. 음모적 봉기에 반대한 것은 로베스피에르도 역시 에베르를 숙청했다겠죠. 에베르가 무분별하게 소수의 무분별한 폭동 노선을 주장했기 때문에. 마르크스 엥겔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폭동 노선 비판했다. 엥겔스가 뭐라고 했냐면 블랑케 주자들은 잘 조직된 소수가 기회를 포착하여 봉기를 통해 혁명을 완성한다는 낡은 혁명. 이 낡은 혁명은 바베프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정세를 무시한 음모가들의 혁명이 아니라 정세를 잘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된, 그죠? 미리 사전에 준비된 노동자 대중혁명이 필요하다. 이게 마르크스의 혁명에서는 또 뭡니까? 그 부르주아 혁명에서 프롤레타 혁명으로 이어지는 연속 혁명이다.
이것도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 받은 거죠. 프랑스 대혁명 초창기에 처음에 뭐랬어요? 왕정을 무너뜨렸죠. 부르주아 민주혁명이죠. 그 다음에 인민공화국, 로베스피르, 프레트 혁명까지는 안 했지만 민중혁명으로 나아가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높게 평가하면서 프랑스 대혁명, 그다음에 1848년 혁명, 파리 코뮌에 있어서 민중들이 부르주아와 연합해서 부르주아 혁명을 이룩한 이후에 다시 부르주아 국가를 파괴하는 프로레타 혁명으로 나아가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이 로베스피레의 뛰어난 개인의 독재, 바베프의 소수의 독재가 아닌 계급의 독재, 노동자 프로레타의 독재를 주장했다는 거죠. 공산주의자 동맹 당시에는 마르크스가 프로레타 독재라는 단어,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다만 중앙위원회 성명서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프로레타의 수준에 넣어서 프로레타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은 이미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에 했습니다. 이런 연속혁명,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고 프로레타 독재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나간다는 이러한 개념, 프로레타 독재라는 단어는 1875년 고타강연에서 정식화되었다. 마르크스의 이제 프로레타 독재, 노동자 계급의 독재인데 노동자 계급은 추상적이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건 노동자당, 공산당의 독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도 있어서 노동자의 독재가 어떤 게 노동자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일일이 노동자의 다수결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없는 거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산당 같은 선진 분자들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노동자의 독재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마르크스가 계급의 독재를 얘기했지만 현실에서는 당의 독재, 위원회의 독재, 혹은 서기장의 독재로 나타날 수가 있죠. 이론적으로는 틀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루소의 덕치와 결과론적으로 유사할 수가 있다. 또 루소의 덕의 실현은 마르크스에서 인간 본성의 실현이죠. 인간 해방이라는 거죠. 역시 공산주의자에게 선도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붙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독재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마르크스의 이론이 이론적으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변형될 수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인간 해방, 덕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루소의 인간 본성의 근본적 변화를 실현하는 덕을 가진 자들의 선구자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건 인간 해방이에요. 인간 본성의 해방. 이건 포에르 바야도 말했고 파리 노트에서 나오는 말이죠. 공산주의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인간의 해방이지만 개인적 인간의 해방이죠. 인간 본성의 해방도 포함된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이러한 인간성의 해방은 물적 토대의 혁명을 수반하지 않는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는 될 수 없다. 경제적 혁명이 전제가 돼야 되고 당연히 정치적 혁명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객관적 조건이 없는 루소나 로베스피에르처럼 자본주의 타도라는 물적 토대를 혁명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의 덕성, 인간의 덕을 실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루소와 마르크스는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혁명 정도의 독재, 이런 독재의 현실에 있어서 필요성, 그런 부분도 다 똑같다. 반혁명 세력을 억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도 유럽의 왕정들의 반혁명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비상시기에는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 로베스피에르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도 국제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과 1848년 혁명, 1871년 파리 코뮌 이거를 분리하기보다는 연속선에서 봐야 된다. 1848년 부르주아의 반혁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개별 국가의 혁명이 아니라 유럽 혁명으로 봐야 된다.
다음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뭐라 했어요? 내용적으로는 세계혁명이지만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별 국가 하나씩을 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혁명의 외부적 수출에는 반대한다. 혁명은 자기 나라 민족이 중심이 돼야 된다. 물론 지원을 할 수 있죠. 수출은 안 된다. 마르크스가 파리의 혁명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일로 진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자, 유물론적인 혁명가. 국가의 발생에 대해서, 자, 국가 간의 논리를 전개하는 건데, 루소나 노크 같은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역사적으로, 역사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실제한 국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로마, 그죠? 로마 사회, 게르만 사회, 그다음에 아시아적 상상 양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그걸 역사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근데 루소나 로크는 논리적으로 역사적인 고증 없이 논리적으로 한 거다. 이것이 관념적인 거죠. 마르크스의 국가로는 그 국가를 분석하는 방식에 있어도 유물론적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시민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국가의 물적 태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는 시민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반영물에 불과하다. 해겔은 반대죠. 국가가 시민사회보다 높아. 국가는 시민사회의 분열을 극복합니다.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라 국가는 시민사회, 즉 계급 대립, 계급 지배를 반영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제 국가를 자연 상태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계약의 산물이라는 것, 이것도 반대했죠. 어떤 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과거 역사를 보면 지배계급이 자기 지배 구조를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배계급의 도구일 뿐이다. 마르크스는 이제 초계급적인 일반 의지, 루소가 말하는 걸 부정했죠. 일반 의지로 가장되고 있죠. 실제로는 지배계급의 의지다. 법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폭력적인 지배도구다라고 독일 이데올리,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 이전에 벌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대인제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을 높게 평가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말한 그 부르주아 인권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통한 인권 보장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통한 인권 보장. 그런 허황된 꿈이다. 국가 자체가 인권을 탄압하는 지배계급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 폐지라는 물적 토대의 혁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프랑스 혁명을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이제 진정한 혁명이라면 경제적 혁명을 전제로 해서 정치적 혁명까지 나아가죠. 국가 자체, 시민사회 자체, 모든 혁명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국가를 자본주의 국가를 폐지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본가의 착취를 근절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역시 이제 공산당 선언 이전에 벌써 해겔 법철학 비판 서설에서 부르주아 공화국 자체를 변혁하고 보편적인 인간 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의 지위와 사명을 제시했다. 또 마르크스는 바이틀링은 기독교 공산주의 영향을 받다 그랬죠. 근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을 만들면서 이 바이틀링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싹 없애버렸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기독교 사회주의와 결별을 했다는 거죠. 바이틀링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자 동맹은 기독교의 교리문답 형식으로 강령 초안을 만들었죠. 엥겔스도 역시 그랬었는데 마르크스가 그걸 싹 바꿔버렸어요. 바이틀링이 이제 천년왕국설, 제2의 메시아에 의한 이상사회를 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농민정정을 주도한 토마스 민추의 영향을 받다. 토마스 민추는 종교적인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바이틀링은 그 원시 기독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기독교적인 공동체, 민처의 농민 공동체를
자기 자신의 재산 공동체와 유사하게 원시 기독교, 초기 예수의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도 공산주의적인 그런 그 요소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기독교에서 급진적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이틀링의 기독교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스 이전에 그걸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철학적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샤퍼입니다. 샤퍼는 그래서 바이틀링과의 경쟁자였다. 샤퍼는 바이틀링이 의인 동맹을 기독교 공산주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자인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그룹을 끄집어 올렸다. 마르크스 그룹을 하고 협력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샤퍼는 그 소수의 무장 봉기보다는 노동자를 혁명적 조직으로 만들고 노동자에 대한 혁명적 사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계몽, 노동자 교육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건 약간 이제 계량주의적인 성격인데 그런 것들은 런던에 망명할 때 차티스트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바이틀린과 샤퍼가 대립관계에 있었고 샤퍼가 마르크스파를 땡겼다. 다 했죠. 신앙 고백 형태로 하는 거. 그래서 이 신앙 고백 형태의 교린 문답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공산당 선언이다. 마르크스가 작성한.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바베프주의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관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바베프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그 바베프 사상이 보나르티, 블랑키, 바이틴을 거쳐서 마르크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베프는 루소부터 시작해서 로베스피에르 해가지고 급진적 공화주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불평등의 문제, 공동의 행복의 추구의 문제, 혁명 직후의 부르주아 국가의 해체의 문제, 그리고 혁명 세력의 과도적 독재. 로베스피에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 이 봉건 국가를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의 군대를 국민의 군대로 바꿔버렸어요. 관료들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국가를 혁명위의 구조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로베스피에르도.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도 혁명의 요구에서 독재를 해야 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바베프에 영향을 줬다. 자, 바베프가 루소나 로베스피에르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사유재산의 폐지를 주장했다. 공산주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또 무신론이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공산주의자가 무상계층의 결합을 주장했다. 무장봉기를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바로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바베프의 평등주의에 참여한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계급투쟁이라든지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라든지 낡은 국가의 폐기, 인민 독재, 내전과 국제전의 수행,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적으로 해서 연속적인 혁명을 시사받았다. 셋째는 바베프에 동조했던 부어나로티가 1837년까지 파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바베프의 사상을 블랑키, 의인동맹의 바이트링 등 신바베프주의자들에게 계승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파리에 체류할 때, 그리고 파리 체류 이전이라도 브리셀, 벨기에에 있을 때 블랑키, 바이틀린과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적으로 교제를 했다는 거. 집에도 초청하고 편지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사상적 인적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단점은 비판하고 장점은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의인동맹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바베프의 공산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바베프는 기독교 공산주의라는데 기독교 공산주의의 색채를
없었다는 거죠. 노동자 공산주의. 그러니까 바이틀링의 기독교 공산주의는 버리고 노동자 공산주의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음모적 봉기, 소수의 음모적 봉기도 비판하면서 노동자 대중의 혁명적 조직을 만들었다. 공산주의자 동맹을. 그리고 이제 무산대중 일반인이 아니라 노동자라고 더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노동자와 혁명가의 결합이라는 공산주의자 동맹을 만들었죠. 소수 혁명가의 독재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독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르크스는 이미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독일 이데올로기를 저술하면서 자기의 공산주의를 이미 형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많은 것들이 마르크스가 발명한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단초를 제공했고 마르크스가 그거를 갖다가 종합한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종합한 건 책상에 앉아서 종합한 게 아니죠. 그 선배들의 여러 혁명적 이론을 실천을 통해서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은 거예요. 옛날 선배들 때는 선배들의 이론이 맞았어. 근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론이 안 맞아서 현실에 맞게끔 그 과거 선배들의 이론을 갖다가 비판하고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한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마르크스주의를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고 나서 현실에 적용할 때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해야 돼요. 마르크스가 무슨 말했다, 마르크스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바로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아마추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박스주의가 아닙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부터 공산주의자 동맹까지 루소부터 마르크스까지의 한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은 크게 인적 흐름과 조직적 흐름, 사상적 연속성이 됩니다. 루소, 계몽주의자죠. 공화주의자. 계몽주의자, 공화주의자. 이 사람은 인민주권을 주장했죠. 루소는.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도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 다음에 일반 의지. 모든 구성원을 위한 공동선.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평등과 자유. 동등한 입지에 끌어올렸죠. 평등을.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급진적 공화주의자, 산악파죠. 그래서 인민 독재, 혁명주의 독재를 해야 된다. 사유재산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지만 사유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반혁명 세력들, 기독교 재산을 몰수했죠. 분배를 했다. 무상 분배를 했다. 바베프와 보나르티, 평등주의자. 그들을 당시 이 사람들을 직접 공산주의자라고 아니 평등주의자라 평등주의자. 그러니까 평등주의자는 급진적 공화주의에서 마르크스 시대 공산주의를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 평등주의자예요. 무산 대중의 봉기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사유재산을 폐지했다. 직접. 여기는 사유재산의 일부를 볼 수 있는 사유재산 자체를 폐지했다. 총재정부. 개인의 독재가 아니라 총재정부의 독재를 했다. 신바베프주의. 프랑스 대혁명 시에는 그 무산대중이 있는데 드디어 신바베프주의에서는 프랑스의 산업혁명에 가면서 노동자가 나타났다. 무산대중에서 노동자로 더 좁혀졌다. 국가를 부정하죠. 자본주의가를 타도한다. 노동자 공동체, 재산 공동체라는 걸 말하기 시작했죠. 공산주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블랑키는 이제 1830년대부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소수의 음모적 봉기로 해서 실현을 하였다. 그래서 이런 블랑키의 사상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독일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추방자 동맹이 블랑키 조직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블랑키의 이런 계절협회 같은 경우는 대중공기의 그 혁명 정당의 그 시초적인 모델이다. 왜냐하면 지부까지 다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노동자 정당이라는 노동자의 혁명적 대중정당이라는 그 수준까지 갖춘다. 바이틀리는 이제 이런 추방자 동맹과 의인 동맹에서 기독교 공산주의와 노동자 공산주의를 결합했다. 바이틀링이 와서 비로소 노동자라는 것, 프레테라는 게 명백해 있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제 이걸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래서 공산주의 동맹에서 그걸 실현했는데 차이점은 소수자의 봉기가 아니라 노동자, 그죠? 혁명적 노동자, 그리고 그 의연한 봉기, 임의적인 주관적 봉기가 아니라 정세에 맞는 공황, 경제 공황 같은 정세에 맞는 그런 봉기, 무분별한 봉기를 반대했죠. 국가를 타도한 다음에 국가를 노동자 국가로 전환시켜야 된다. 여기서는 국가를 타도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없었는데 즉각적으로 국가 자체를 없애는데 여기서는 노동자 국가로 만든다. 그리고 공산당 모델, 혁명가와 노동자가 결합하는 공산당 모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인적, 조직적, 사상적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